90도였습니다. 일본 정부 고위 관료가 서울 한복판에서 전 세계 카메라 앞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36시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단 하루 반 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국 반도체 따위 없어도 된다. 일본 기술이 훨씬 우월하다. 그들은 그저 우리가 키워준 것뿐이다. 거대한 오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만의 대가는 정확히 36시간 후에 찾아왔습니다. 도요타 공장이 멈췄습니다. 소니 생산 라인이 정지했습니다. 파나소닉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본 전역 7대 핵심 산업이 동시에 마비됐습니다. 하루 6조 원씩 증발하는 경제, 폭락하는 주식시장, 패닉에 빠진 1억 2천만 국민. 저는 그 모든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회의실에서, 공장에서,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 제조업 국가를 36시간 만에 무릎 꿇렸는지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윌리엄스입니다. 월스트리트에서 15년간 반도체 산업을 분석해온 골드만삭스 반도체 섹터전 수석 애널리스트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를 직접 실사했고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모든 흐름을 추적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공식 요청으로 도쿄에 파견되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을 지켜봤습니다. 36시간. 고작 36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없이는 세계 어떤 나라도, 어떤 산업도 단 하루를 버틸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이 드러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오전 9시, 저는 도쿄 가스미가세키 경제산업성 청사 12층에 도착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본사에서 온 긴급 요청 메일을 받은 건 불과 48시간 전이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정책 관련 자문을 구한다는 내용이었죠. 15년간 반도체 섹터를 분석해온 제게 이런 요청은 처음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복도가 나타났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사무실 문패들이 지나갔습니다. 통상정책국, 무역경제협력국, 그리고 맨 끝에 있는 방, 산업기술환경국 회의실이었습니다. 노크를 하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주변으로 12명의 일본 관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양복에 하얀 와이셔츠, 단정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죠. 그들의 눈빛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윌리엄스 씨. 테이블 상석에 앉은 남자가 일어나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시하라 류스케입니다. 경제산업성 차관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43세 도쿄대 법학부 출신, 관료 사회에 떠오르는 엘리트. 제가 사전에 조사한 프로필이었습니다. 그의 검은 양복 깃에는 작은 일장기 배지가 빛나고 있었죠. 자리에 앉자 이시하라가 태블릿을 테이블 중앙으로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와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윌리엄스 씨, 먼저 이것을 봐주시겠습니까? 현재 일본의 한국 반도체 수입 현황입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연간 수입액 47조 원. 주요 품목은 메모리 반도체, 이미지 센서, 디스플레이 구동칩이었습니다. 수치만 봐도 상당한 규모였죠. 우리는 이것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시하라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전면적으로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전면 중단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완전히 끊는 겁니다. 그가 태블릿을 다시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대체 공급 계획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대만, TSMC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미국 마이크론과도 논의 중입니다. 3개월이면 충분히 전환 가능합니다. 저는 숫자들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15년간 이 업계를 봐온 사람의 눈으로요. TSMC 공급 가능 물량, 전체 필요량의 20%, 마이크론 대기 시간, 최소 6개월, 품질 검증 기간 미정. 이건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희망 사항이었죠. 차관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 수치들을 다시 검토해 보셨습니까? 물론입니다. 그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들이 6개월간 준비한 자료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중년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산업기술과장 야마시타였습니다.
윌리엄스 씨, 솔직히 말씀드리죠. 한국 반도체가 특별해서 쓴 게 아닙니다. 가격이 저렴했을 뿐입니다. 기술력으로 보면 일본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근거가 있으신가요? 물론입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라피더스를 보십시오. 일본 정부와 8대 기업이 합작한 차세대 반도체 회사입니다. 홋카이도에 최첨단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2나노 공정을 목표로 하고 있죠. 삼성이나 TSMC와 어깨를 나란히 할 겁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정리한 데이터였죠. 라피더스 현재 수율을 아십니까? 야마시타의 미소가 굳어졌습니다. 아직 양산전 단계 아닙니까? 테스트 라인 수율입니다. 19%예요. 저는 화면을 돌려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 3나노 공정 수율은 94%입니다. 5배 차이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시아라가 태블릿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윌리엄스 씨, 우리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의견을 듣지 않으실 거면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시아라가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좋습니다. 듣겠습니다. 당신 생각을 말해 보십시오.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고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현재 일본 제조업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자동차 산업, ECU 전자제어 장치 한국산 비율 82%. 이시아라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전자산업, 이미지 센서용 메모리 한국산 91%. 야마시타가 펜을 놓았습니다. 통신산업, 오지 기지국 핵심 칩 한국산 76%.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공급이 중단되면 일본 7대 핵심 산업이 48시간 내에 타격을 받습니다. 자동차, 전자, 통신, 의료기기, 산업로봇, 반도체 장비, 정밀기계 모두 멈춥니다. 말도 안 됩니다. 젊은 관료 한 명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역진흥과 사토였습니다. 대만이 있습니다. 미국도 있습니다. 유럽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TSMC는 지금 애플, 엔비디아, AMD 물량으로 풀가동 중입니다. 일본 물량을 받을 여유가 없습니다. 최소 6개월 대기입니다. 그것도 필요량의 20%밖에 못 받습니다. 그럼 마이크론은요? 마이크론은 자체 수요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어서요. 유럽 인피니언은요? 파워 반도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메모리나 로직칩은 생산하지 않습니다. 사토가 다시 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시아라가 팔짱을 꼈습니다. 윌리엄스 씨, 당신은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과대평가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현실입니다. 삼성전자는 전 세계 디램 시장 점유율 43%입니다. SK하이닉스는 26%입니다. 두 회사만으로 전 세계 메모리의 70%를 만듭니다. 대체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야마시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1980년대에는 일본이 전 세계 반도체의 50%를 만들었습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우리가 원조입니다. 한국은 우리 기술을 배워간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40년 전에는요.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은 우리가 다시 일어설 차례입니다. 라피더스가 있습니다. 정부가 2조 엔을 투자했습니다. 2나노 공정을 완성하면 삼성을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2나노 양산까지 최소 3년입니다. 저는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그 사이에 일본 제조업은 어떻게 합니까? 재고로 버팁니다. 이시아라가 말했습니다. 현재 주요 기업들의 반도체 재고는 평균 3개월분입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차관님, 이게 제가 직접 조사한 실제 재고 현황입니다. 도요타 ECU 재고 28시간분, 소니 이미지 센서용 메모리 35시간분,
파나소닉 인버터용 칩 19시간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3개월이 아닙니다. 3일도 안 됩니다. 이시아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자료 출처가 어디입니까? 각 기업 구매 담당자들과의 인터뷰입니다. 저는 15년간이 일을 해왔습니다. 현장을 압니다. 장부상 재고와 실제 가용 재고는 다릅니다. 생산 라인에 투입된 제공품, 품질 테스트 중인 물량, 운송 중인 재고. 이런 것들을 빼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건 하루치밖에 안 됩니다. 야마시타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 조사에서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당장 도요타 나고야 공장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ECU 재고가 정말 3개월치인지요? 이시아라가 손을 내었습니다. 됐습니다. 그가 일어섰습니다. 윌리엄스 씨, 당신 우려는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공식 발표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차관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 멈췄습니다. 한국이 정말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공급을 끊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시아라가 돌아섰습니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한국도 바보가 아닙니다. 일본은 연간 47조 원 시장입니다. 그들이 감정적으로 나올 리 없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입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저는 경제산업성 1층 브리핑룸에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NHK,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그리고 로이터, 블룸버그까지. 단상 위로 이시아라가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일본 정부는 역사적인 결단을 발표합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연간 47조 원 규모의 한국 반도체 수입을 전면 중단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특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겠습니다. 이시아라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자주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 기자들은 환호성까지 질렀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시아라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쓴 건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입니다. 기술력으로 따지면 일본이 훨씬 앞서 있습니다. 원래 반도체는 일본이 원조 아닙니까?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죠. 저는 맨 뒤쪽 자리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이 절로 쥐어졌습니다. 차관님, 질문 있습니다. 한 기자가 일어섰습니다. 현재 일본 산업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공급이 정말 가능합니까? 이시아라가 여유롭게 웃었습니다. 이미 대만, 미국 업체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3개월이면 충분합니다. 솔직히 한국이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대체 가능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3시 27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도쿄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12월 초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죠. 하지만 제 눈에는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본사 상무이사 마크 톰슨이었습니다. 제임스, 방금 일본 뉴스 봤어. 미친 짓이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한테 경고했는데 안 듣더군요. 우리 일본 포지션 어떻게 할 거야? 전면 재검토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 쪽 반응 파악해봐. 빠르게.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 평화로운 일상. 그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36시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죠. 일본 반도체 정책 긴급 분석.
예상 시나리오와 리스크 평가.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최악의 경우 일본 제조업은 72시간 내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한국의 대응이 관건. 그때는 몰랐습니다. 72시간이 아니라 36시간이 걸릴 줄은요. 그날 밤 11시, 저는 롯폰기 힐스의 호텔 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타워가 보였죠. 오렌지빛 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풍경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세 개의 창이 떠 있었습니다. 블룸버그 터미널, 로이터 뉴스피드, 그리고 골드만삭스 내부 메신저. 뉴욕 본사에서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크 톰슨 상무, 샌프란시스코 지사 테크 섹터 팀장, 홍콩 아시아 담당 이사. 모두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죠. 일본이 정말 이걸 밀고 나갈 거야? 한국은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 포지션을 어떻게 조정해야 해?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일본 측은 완전히 현실을 오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격 가능성 높음. 일본 제조업 관련 포지션 축소 권고합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블룸버그 터미널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일본 증시는 장이 끝난 상태였고 뉴욕은 아침이었죠.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조금씩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니케이 선물이 0.3% 하락. 엔화가 소폭 약세. 시장은 아직 이게 얼마나 큰 폭탄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심장이 빨라졌죠. 데이비드 김, 삼성전자 IR팀 상무이사였습니다. 제가 5년 전 삼성 실사할 때 알게 된 사람이었죠. 여보세요, 데이비드. 제임스.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지금 통화 가능해? 물론이죠. 저는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쳤습니다. 일본 발표 봤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쿄에 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 쪽도 움직이고 있어. 데이비드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큰 게 준비되고 있어. 내일 오전까지는 윤곽이 나올 거야. 공급 중단인가요?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품질 재검 중이야. 하지만 데이비드가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봐도 돼. 얼마나 걸릴까요? 재검 중이요. 모르겠어. 길어질 수도 있지. 일본 쪽 태도에 달렸어. 저는 노트북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데이비드,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요? 말해봐. 이건 비즈니스 결정인가요? 아니면 다른 거죠?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임스, 자네도 들었잖아. 이시아라가 뭐라고 했는지. 한국 기술은 별것 아니다. 가격만 싸다. 일본이 키워줬다. 그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우리 CEO가 그 뉴스 보고 회의 테이블을 쳤어. 30년 동안 밤새워 일해서 만든 기술인데 누가 누굴 키워줬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자존심 문제야, 제임스. 돈보다 중요한 거야. 알겠습니다. 내일 서울로 올 생각 있어?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가봐야 할까요? 오면 좋을 것 같아. 역사적인 순간이 될 테니까.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첫 비행기 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긴급 업데이트. 한국 측 대응 임박. 공급 중단 가능성 90% 이상.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하네다 공항에 있었습니다. 김포행 첫 비행기는 8시 출발이었죠. 탑승 수속을 마치고 게이트로 향하는데 공항 곳곳에 TV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이시아라의 기자회견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죠. 한국 반도체 전면 금지. 자막이 크게 떴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 전문가라는 자막이 붙은 중년 남자가 말하고 있었죠. 훌륭한 결단입니다. 일본이 다시 반도체 강국으로 돌아갈 기회입니다. 한국 기술은 사실 우리가 이전해 준 겁니다. 이제 우리 것으로 만들 때가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사람은 현장을 모릅니다. 숫자를 모르고 있었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쌓여 있었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온 긴급 회의 요청, 도쿄 주재 동료들의 현장 보고서, 그리고 홍콩 지사에서 온 메시지. 중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SMIC가 삼성전자에 접촉했다는 거였죠. 일본이 빠진 자리를 중국이 채우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 시내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일본 기업들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공장들이 돌아가고 직원들이 출근하고 생산 라인이 가동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재고가 줄어들고 있다는 걸. 시해안 폭탄의 초침이 돌아가고 있다는 걸. 2시간 후 김포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마자 데이비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잘 왔어. 악수를 나눴습니다. 상황이 어때요? 그가 주차장으로 걸으며 말했습니다. 오전 10시에 4개사 대표들이 모여 삼성, SK하이닉스, 한화, LG 공동 성명 준비 중이야.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20분. 40분 남았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데이비드가 운전대를 잡고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그가 태블릿을 건넸죠. 이거 봐. 일본 쪽 반응이야. 화면에는 일본 언론 기사들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의 보복 가능성은 낮다. 비즈니스는 감정이 아니다. 한국도 손해를 감수하지 않을 것. 저는 기사들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비즈니스 문제가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있었죠.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서초구 서초대로의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7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빠르게 오가고 있었고 회의실마다 불이 켜져 있었죠. 데이비드가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대기해. 곧 시작될 거야. 10시가 됐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회의실로 들어가는 소리였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2시간 비행거리 넘어 도쿄에서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뉴욕 본사 마크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니케이 선물 1.2% 하락. 시장이 냄새를 맡기 시작했어. 뭔가 터지려나? 11시 30분, 데이비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결정됐어. 뭐라고요? 오후 1시에 공동 기자회견이야. 4개사 공동 성명. 내용은요? 그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저는 빠르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품질 재검증 절차 돌입. 재검증 기간 동안 일본향 신규 출하 잠정 보류. 재검증 기한 미정.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사실상 선전포고였습니다. 일본 측 반응을 예상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무팀이 검토 중이야. 국제통상법 위반 여부를. 하지만 우리는 공급을 거부하는 게 아니야. 품질을 재검증하는 거지. 명분은 완벽해. 저는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일본은 이걸 견디지 못할 겁니다. 알아. 데이비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야. 오후 1시가 가까워지자 본사 1층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언론 패스를 건네줬죠. 해외 애널리스트 자격으로 들어가. 브리핑룸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뿐 아니라 블룸버그, 로이터, CNBC 카메라도 보였습니다.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죠. 1시 정각 단상에 4명이 올라왔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 SK하이닉스 대표, 한화솔루션 사장, LG전자 부사장,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저희 4개 기업은 중요한 결정을 발표합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정부의 최근 발언과 정책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가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한국 기술은 별것 아니다. 가격만 싸다. 일본이 키워줬다. 이러한 발언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수십 년간 쌓아온 양국 기업 간 신뢰를 훼손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그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일본향 모든 반도체 제품에 대해 품질 재검증 절차에 들어갑니다. 대검증 기간 동안 신규 출하는 잠정 보류됩니다. 브리핑룸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상 공급 중단 아닙니까? 삼성 부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품질 재검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본 측이 우리 제품 품질의 문제를 제기하셨으니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입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일본 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뉴욕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일본 제조업 비상사태 예상. 즉시 포지션 조정 권고. 메시지를 보내고 시계를 봤습니다. 서울 오후 1시 17분. 도쿄 오후 1시 17분. 카운트다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36시간이 흐르면 일본 전역이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걸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30분 후 저는 삼성전자 본사 카페테리아에서 노트북을 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피드가 흐르고 있었죠. 블룸버그가 가장 먼저 속보를 띄웠습니다. 한국 4대 반도체 기업, 일본 공급 사실상 중단. 정부 발언에 대한 강력 대응. 그 뒤를 로이터가 따라왔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한화 LG, 품질 재검증 명목 일본 출하 보류. 기한 미정.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뉴욕, 런던, 홍콩, 싱가포르. 전 세계 골드만삭스 지사에서 연락이 쏟아졌습니다. 제임스, 이거 진짜야? 정말 공급을 끊는 거야? 얼마나 갈 것 같아? 저는 같은 대답을 반복했습니다. 진짜입니다. 한국은 진심입니다. 최소 일주일, 길면 한 달 이상 갈 수 있습니다. 일본이 사과하기 전까진요. 도쿄 증시 반응이 시작됐습니다. 니케이 선물이 급락하기 시작했죠. 마이너스 2.1%, 2.8%, 3.5%. 숫자가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엔화도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달러당 148엔에서 151엔으로 밀렸죠. 시장이 패닉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데이비드가 커피 2잔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하나를 제게 건네며 앉았죠. 어때? 시장 반응은? 예상대로입니다. 저는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일본 증시가 무너지고 있어요. 데이비드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소니 마이너스 5.2%, 도요타 마이너스 4.8%, 파나소닉 마이너스 6.1%.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작이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내일부터예요.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빨리? 제 계산으로는 24시간에서 36시간 사이입니다. 재고가 바닥나는 시점이죠. 데이비드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우리 영업팀한테 연락이 폭주하고 있어. 일본 기업들이 긴급 발주 넣으려고 난리야. 받으실 건가요?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받아. 품질 재검증 중이니까. 공식 입장이야. 일본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 한 우리도 움직이지 않아.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건 비즈니스가 아니군요. 정말로. 데이비드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임스, 자네가 일본에 얼마나 있었지? 어제까지 이틀이었습니다. 그럼 못 받겠네. 뭐려? 그가 핸드폰을 꺼내 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일본 아침 뉴스 프로그램이었죠. 스튜디오에 전문가들이 앉아서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감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비즈니스입니다. 일본 시장을 포기할 수 없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거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주주가 있고 이사회가 있습니다. 감정으로 수조 원을 날릴 수는 없죠. 곧 돌아올 겁니다. 데이비드가 영상을 멈췄습니다. 저걸 봤어. 우리 CEO가. 그리고
회의 테이블을 또 쳤어. 30년이야, 제임스. 우리가 반도체에 매달린 게 1980년대에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차지했어. 그때 우리는 뭐였는지 알아? 아무것도 아니었지.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일본에 가서 기술 배울 때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알아? 무시당했어. 깔봤어. 기술 하나 제대로 안 가르쳐줬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아?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밤을 새웠어. 주말도 없었어. 일본 엔지니어들이 퇴근하면 그때부터 공장에 몰래 들어가서 기계를 뜯어봤어. 매뉴얼을 몰래 복사했어. 쓰레기통을 뒤져서 버려진 칩을 주었어. 데이비드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30년을 달렸어. 이제 우리가 세계 1위야. D램 43%, 낸드 35%, HBM은 아예 독점이야. 그런데 일본이 뭐라고 했어? 우리가 키워줬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제임스. 자존심이야. 우리 선배들이 흘린 땀이야. 30년 동안 무시당한 서름이야. 그래서 이번엔 안 넘어가는 거야. 손해를 보더라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정말로요. 데이비드가 일어섰습니다. 이따가 내부 회의가 있어. 같이 갈래? 참관만 하는 거라면요. 물론이지. 자네 전문가잖아. 의견도 들을 수 있을 거야. 오후 3시, 저는 삼성전자 전략기획실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20명 남짓한 임원들이 모여 있었죠. 메모리 사업부장, 파운드리 사업부장, 영업 담당 부사장, 그리고 법무팀장까지. 데이비드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온 제임스 윌리엄스 씨입니다. 반도체 섹터 15년 경력이고 어제까지 도쿄에 있었습니다. 일본 측 내부 상황을 직접 봤습니다. 메모리 사업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윌리엄스 씨, 일본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제 분석으로는 48시간이 한계입니다. 그 이후로는 주요 공장들이 멈추기 시작할 겁니다. 48시간이요? 영업 담당 부사장이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직접 조사한 재고 현황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스프레드시트를 보여줬습니다. 도요타 나고야 공장, 이슈 재고 28시간분. 소니 구마모토 공장, 이미지 센서용 메모리 35시간분. 파나소닉 오사카 공장, 인버터용 칩 19시간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장 빠른 곳은 19시간 후에 멈춥니다. 오늘 오후 1시에 발표했으니까 내일 오전 8시쯤이죠. 법무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요? 낮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공급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품질을 검증하는 겁니다. 이건 공급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가 먼저 전면 금지를 선언했습니다. 국제통상법상 우리가 유리합니다. 파운드리 사업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대체 공급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일본이 정말 TSMC나 마이크론에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TSMC는 애플 아이폰, 엔비디아 GPU로 풀가동 중입니다. 여유 캐파가 없어요. 마이크론은 데이터 센터용 메모리 수요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일본 물량을 받을 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일본 라피더스는요? 양산 능력이 없습니다. 아직 개발 단계예요. 수율도 20%가 안 됩니다. 메모리 사업부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일본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엔 고개를 숙일 겁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한국 반도체 없이는 일본 제조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15년간 이 산업을 보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3일, 길면 일주일입니다. 그 이상 가면 일본 경제 전체가 위험해집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업부장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주시해야 합니다. 중국이요. 중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일본이 빠진 자리를 중국이 채우려고 할 거예요.
실제로 SMIC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보충했습니다. 우리 영업팀도 확인했어요. 중국 기업들이 문의를 넣고 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명동의 한 비즈니스 호텔이었죠. 샤워를 하고 나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뉴욕 본사에서 긴급 보고서 요청이 왔고, 도쿄 주재 동료들이 현장 상황을 보내왔습니다. 일본 제조업체들이 패닉 상태라는 내용이었죠. 도요타 구매 담당이 삼성에 10번 넘게 전화했대. 안 받는다고. 소니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대. 파나소닉은 생산 라인 축소 검토 중이래.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일 반도체 전쟁 36시간 시나리오 분석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상황을 정리했죠. 현재 시각 기준 6시간 경과. 일본 증시 마이너스 3.2%로 마감. 소니, 도요타, 파나소닉 등 주요 제조업체 주가 5% 이상 급락. 한국 측은 단호한 입장 유지. 일본 정부 공식 사과 전까지 공급 재개 없을 전망. 예상 시나리오. 24시간 후 첫 번째 생산 라인 정지. 36시간 후 주요 공장 연쇄 중단. 48시간 후 일본 정부 긴급 대응 예상. 보고서를 보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숫자들이 계속 돌아갔죠. 28시간, 35시간, 19시간. 재고가 바닥나는 시간들. 그리고 이시하라 차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기술은 별것 아니다. 그의 자신만만한 목소리. 36시간 후에 그 얼굴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이 됐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도쿄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아는 사람이었죠. 급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윌리엄스 씨, 지금 도쿄가 난리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차관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밤 11시에 모든 국장급이 불려갔어요. 예상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한국을 설득할 방법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방법이 없어요. 대만도 미국도 물량을 못 준대요. 다들 패닉이에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명동 거리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사과할 생각은 없나요? 차관이요.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사람 자존심에 상처 나면 어떻게 될지 아세요? 그 자존심이 일본 경제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지금 총리실이 개입하려고 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다시 누웠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 12시 43분. 발표 후 11시간 경과. 25시간 후면 첫 번째 공장이 멈춥니다. 36시간 후면 일본 전역이 비상사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카운트다운을 멈출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방아쇠를 당겼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바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역사적인 하루가 될 것입니다. 세계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그 어떤 나라도 버틸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요. 다음 날 아침 6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먼저 확인한 건 도쿄 증시 선물이었죠. 마이너스 4.8%. 어젯밤 뉴욕장이 닫힌 후에도 하락이 계속됐습니다. 시장이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도쿄 주재 동료에게서 온 긴급 메시가 맨 위에 있었죠. 제임스, 큰일 났어. 소니 구마모토 공장 3번 라인이 새벽 5시에 멈췄어. 예상보다 빨라.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9시간이라고 계산했는데 14시간 만에 멈춘 겁니다. 재고 계산이 틀렸거나 아니면 생각보다 소비 속도가 빨랐거나 이유가 뭐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도미노의 첫 번째 블록이 넘어진 겁니다. 급히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습니다. 데이비드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졸린 듯 했습니다. 데이비드, 시작됐어요. 뭐가? 소니 공장이 멈췄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빨라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입을 넘기는 소리가 들렸죠. 몇 시에? 새벽 5시요. 14시간 만입니다. 제 계산보다 5시간 빨라요.
데이비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다른 데도 곧 멈추겠네. 제 예상으로는 오늘 오후까지 최소 5군데는 멈출 겁니다. 도요타, 파나소닉, 히타치, 미쓰비시. 알겠어. 회사로 와. 긴급 상황실 가동한다. 7시에 삼성전자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로비부터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일찍 출근해 있었죠. 27층에 올라가자 전략기획실 전체가 긴급 상황실로 변해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6개의 대형 모니터가 걸려 있었고 각각 다른 정보를 표시하고 있었죠. 도쿄 증시 실시간, 일본 주요 공장 가동 현황, 글로벌 뉴스 피드, 한국 기업 주가, 엔화 환율, SNS 여론 분석. 데이비드가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완전히 패닉이야. 모니터를 가리켰죠. 도쿄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 발동됐어. 화면을 봤습니다. 니케이 지수 마이너스 8.2%. 거래 일시 중지. 빨간 글씨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8%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개장 3분 만이야. 사상 최단 시간 서킷 브레이커래. 투자자들이 도망치고 있어. 다른 모니터를 봤습니다. 소니 마이너스 12.3%, 도요타 마이너스 9.8%, 파나소닉 마이너스 11.5%, 히타치 마이너스 10.2%. 일본 제조업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외환 시장도요? 제가 물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다른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엔화가 급락 중이야. 달러당 154엔 돌파했어. 하루 만에 6엔이나 떨어진 거야. 일본은행이 개입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소용없어. 메모리 사업부장이 상황실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죠. 윌리엄스 씨, 당신 예측이 맞았어요. 방금 도요타에서 연락 왔습니다. 나고야 공장 ECU 재고가 바닥났대요. 2시간 내에 라인 멈춘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7시 15분. 발표 후 18시간 경과. 도요타 나고야 공장, 일본 최대 자동차 생산기지입니다. 하루 생산량 3,000대. 그게 멈추는 겁니다. 파나소닉도 연락 왔어요. 사업부장이 계속했습니다. 오사카 공장 인버터 재고 4시간분 남았대요. 오전 11시면 3개 라인 전부 정지래요. 히타치는요? 제가 물었습니다. 산업용 로봇 생산 중단 결정했대요. 부품 확보 불가능하다고. 미쓰비시 전기도 똑같은 상황이고요. 저는 노트북을 열어 스프레드시트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소니 구마모토 오전 5시 중단, 도요타 나고야 오전 9시 예상, 파나소닉 오사카 오전 11시 예상, 히타치 요코하마 오전 10시 중단 확정, 미쓰비시 나고야 오전 11시 중단 확정. 5개입니다. 오전에만 5개 주요 공장이 멈춥니다. 사업부장이 제 어깨 너머로 화면을 봤습니다. 오후에는요, 더 많을 겁니다. 저는 아래로 스크롤했습니다. 샤프, NEC, 후지츠, 오므론, 키엔스. 최소 10군데는 더 멈출 거예요. 그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하루에 15개 공장. 일본 제조업의 심장이 멈추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오전 9시 블룸버그에서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도요타 나고야 공장 생산 중단, 부품 공급 차질로 라인 가동 중지. 그 뒤를 로이터가 따라왔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 비상, 한국 반도체 공급 중단 여파 본격화. CNN도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반도체 분쟁, 일본 제조업 연쇄 타격.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본사 마크였습니다. 제임스, 지금 월스트리트가 난리야. 일본 관련 포지션 전부 청산 들어가고 있어. 헤지 펀드들이 일본 기업 공매도 폭탄 투하하고 있고. 예상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더 심해질 겁니다. 얼마나? 내일까지는 일본 7대 산업 전체가 타격받을 겁니다. 자동차, 전자, 통신, 의료기기, 산업로봇, 반도체 장비, 정밀기계. 전부요. 마크가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일본 GDP의 40%가 제조업인데. 맞아요. 그게 지금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포지션은
어제 말한 대로 전부 정리했어. 일본 매도 한국 매수로 전환했고 탁월한 판단이었습니다. 근데 제임스, 일본 정부는 뭐하고 있어? 아직도 버티고 있나? 제 생각에는 오늘 오후쯤 움직일 겁니다. 이 정도면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전화를 끊고 상황실을 둘러봤습니다. 직원들이 각자 맡은 섹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죠.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일본 통신사들도 문제 생겼대요. NTT 도코모 오지 기지국 유지 보수 불가능하래요. 교체 부품이 없대요. 다른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일본 병원들도 난리래요. MRI, CT 장비 부품 부족으로 일부 병원 검사 중단했대요.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공장이 멈추는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사회 전체가 마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오전 11시 파나소닉 오사카 공장 3개 라인 전부 정지. 오전 11시 30분 샤프 사카이 공장 디스플레이 생산 중단. 정오 NEC 야마가타 공장 통신 장비 라인 정지. 오후 1시 후지치 이시카와 공장 서버 생산 중단. 모니터에 빨간 불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지도 위에 표시되는 중단 공장 위치들. 도쿄, 오사카, 나고야, 요코하마, 삿포로. 전국이 빨갛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긴급 성명 냈어. 화면을 봤습니다. 현재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측과의 대화를 모색 중입니다. 양국 기업 간의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화 모색이요. 지금 필요한 건 대화가 아닌데. 그럼 뭔데? 사과죠. 공식적이고 명확한 사과. 이시하라 차관이 나서서 전 세계 앞에서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존심에 그게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으면 일본 경제가 무너질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택의 문제예요. 차관 한 사람의 자존심이냐? 아니면 일본 국민 전체의 생계냐? 메모리 사업부장이 다가왔습니다. 방금 소식 들었어요? 무슨 소식입니까? 일본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 연다는군요. 오후 3시에 모두의 시선이 메인 모니터로 쏠렸습니다. 일본 총리 긴급 기자회견 예정. 오후 3시. 자막이 떠 있었죠. 드디어 움직이는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라고 말하느냐예요. 사과할까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사과를 잘 안 합니다. 특히 한국한텐요. 역사가 있어서요. 오후 2시 추가 속보가 쏟아졌습니다. 혼다 사이타마 공장 중단, 닛산 큐슈 공장 중단, 마쓰다 히로시마 공장 중단. 일본 자동차 산업 비고 중 4곳이 멈췄습니다. 남은 건 스바루 하나. 그것도 시간 문제였죠. 전자 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캐논, 니콘, 올림푸스. 카메라 업체들이 줄줄이 생산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통신 장비 제조사들도 무너졌습니다. 알리츠, 후르카와 전기, 스미토모 전기. 오지 장비를 만들 수 없게 된 겁니다.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테루모, 이온덴산, 시스맥스. 병원에 공급할 장비가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발표 후 26시간 경과. 중단 공장 수 32개. 영향받은 근로자 약 28만 명. 일일 경제 손실 추정 5조 8천억 원. 오후 3시가 가까워지자 상황실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메인 모니터에 일본 총리관저 브리핑룸이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죠. NHK 생중계였습니다. 단상 위로 일본 총리가 올라왔습니다. 67세의 노련한 정치인. 20년 넘게 정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산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급 중단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사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강경책일까요? 우리는 한국 측에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총리가 계속했습니다. 양국 기업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거래 관계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산업성 차관을 한국에 파견하여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실이 술렁였습니다. 차관을 보낸다고? 데이비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시아라를 서울로? 하지만 총리의 다음 말이 문제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대체 공급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만, 미국, 유럽의 기업들과 협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일본은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요. 뭐가요? 데이비드가 물었습니다. 저 메시지요. 사과는 없고 오히려 굴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이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겁니다. 과연 그랬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한국 측 반응이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대변인 성명. 일본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선행되지 않는 한 품질 재검증은 계속될 것입니다. SK하이닉스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화와 LG도 마찬가지였죠. 문이 더 단단히 닫혔습니다. 오후 4시 도쿄 증시가 장을 마감했습니다. 니케이 지수 마이너스 7.3%. 하루 만에 8% 가까이 폭락한 겁니다. 시가총액 127조 원 증발. 소니는 마이너스 14.2%. 도요타는 마이너스 11.8%로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 역사상 최악의 하루 중 하나였습니다. 외환 시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엔화가 달러당 158엔까지 밀렸습니다. 하루 만에 10엔 폭락. 일본은행이 3차례나 개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시장은 일본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에 최종 집계를 입력했습니다. 발표 후 27시간 경과. 중단 공장 42개. 영향받은 근로자 37만 명. 하루 경제 손실 6조 2천억 원. 주가 손실 127조 원. 총 피해액 133조 원.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 되면 숫자는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모레가 되면 3배가 될 것입니다. 일본이 사과하지 않는 한 출혈은 계속될 것입니다. 데이비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시아라가 내일 서울로 온대. 정말요? 오전 10시 김포공항 도착 예정이래. 그럼 드디어 협상이 시작되는군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건은 명확해. 공식 사과. 그것만이 해결책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2시간 비행거리 넘어 도쿄에서는 지금쯤 절망이 깔리고 있을 것입니다. 공장이 멈추고 주가가 폭락하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일본 정부의 2인자가 서울로 날아와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36시간. 고작 36시간 만에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무릎을 꿇게 된 겁니다. 그날 밤 11시, 저는 호텔방에서 일본 뉴스 채널을 돌려보고 있었습니다. NHK, 후지TV, TV아사히. 모든 채널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한국 반도체 쇼크. 제조업 비상. 정부 대책 마련 중. 하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에는 아무도 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해결되는가? 대체 공급선은 정말 있는가? 한 토론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패널로 나온 산업 전문가가 말하고 있었죠. 대만 TSMC가 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도 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공급선을 전환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사람은 숫자를 모릅니다. 현실을 모르고 있었죠.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작성했습니다. 내일 한국 측에 제공할 자료였습니다. 일본의 대체 공급 시도와 실패 사례. 자정이 넘어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대만 타이페이 주재 동료에게서 온 거였죠. 제임스, TSMC 소식통 확인했어. 일본 정부가 긴급 물량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대. 이유가 뭔데? 캐파가 없어. 애플 아이폰 15 물량, 엔비디아, H200 칩, AMD 라이젠 8000 시리즈. 대기 줄이 3개월치야. 일본 물량 받을 여유가 전혀 없대. 예상대로였습니다. 다른 동료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실리콘밸리 주재원이었죠. 마이크론도 안 된대. 데이터 센터용 DDR로 메모리 주문이 폭발하고 있어서
자체 수요도 못 맞춘대. 일본한테 줄 물량이 없어. 그리고 품질 문제도 있대. 마이크론 디램은 삼성이나 SK만큼 안정적이지 않아서 일본 완성차 업체들이 꺼린대. 저는 이 내용들을 정리해서 보고서에 추가했습니다. 새벽 2시 마지막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홍콩 지사 중국 담당이었습니다. 제임스, 중국 쪽 움직임 파악했어. SMIC가 일본 기업들한테 접근하고 있어. 물량 제공 가능하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어. 뭔데? 품질 보증을 못해. SMIC는 아직 7나노도 제대로 못 만들어. 삼성 3나노, SK 4나노와는 비교 자체가 안 돼. 게다가 미국 제재 때문에 최신 장비도 못 쓰고 있어. 그럼 일본 기업들 반응은? 관심 없대. 차라리 생산 중단이 낫지. 불량률 높은 중국산 쓰느니. 특히 자동차 업체들은 절대 안 쓴대. 안전 문제니까. 저는 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일본에게는 한국 외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TSMC는 캐파 없음, 마이크론은 품질 이슈, SMIC는 기술력 부족. 삼성과 SK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다음날 아침 9시, 저는 김포공항 입국장에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와 함께 왔죠. 일본 정부 전용기가 도착하는 시각이었습니다. 취재진이 몰려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뿐 아니라 일본 NHK, 아사히 신문 기자들도 보였죠.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시하라 차관이 나타났습니다. 진두 시간 전 도쿄 기자회견장에서 봤던 그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죠. 36시간 동안 잠을 못 잔 게 분명했습니다. 그의 뒤로 수행원 3명이 따라왔습니다. 외무성 관료, 경제산업성 국장, 그리고 통역이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차관님, 사과하러 오셨습니까? 기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이시하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죠. 데이비드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저 표정 봐. 완전히 무너졌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6시간이 저 사람을 바꿔놨군요. 우리는 공항을 나와 삼성전자가 준비한 차량으로 향했습니다. 이시하라 일행은 별도 차량에 탔죠. 서초동으로 가는 길, 데이비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오늘 아침 일본 상황이야. 화면을 봤습니다. 추가로 18개 공장 중단. 누적 60개 공장. 영향받은 근로자 52만 명. 일일 손실 8조 원 돌파. 자동차 산업이 완전히 멈췄어.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도요타, 혼다, 이산, 마쓰다, 스바루. 5개 메이커 전부 전국 공장 가동 중단. 하루 생산량 1만 3천 대가 사라진 거야. 전자도 마찬가지고. 소니, 파나소닉, 샤프, 도시바, 히타치. 주요 가전 라인 전부 스톱. 통신 장비, 의료기기, 산업로봇. 전부 똑같아. 저는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이건 단순한 산업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였죠. 오전 10시 30분, 삼성전자 본사 27층 회의실. 양측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국 측에는 삼성 부회장, SK하이닉스 대표, 한화 사장, LG 부사장. 일본 측에는 이시하라 차관과 수행원들. 그리고 저는 한국 측 자문으로 배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시하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발언으로 인해 한국 기업 여러분께 불쾌감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삼성 부회장이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차갑게 굳어 있었죠. 차관님, 불쾌감이 아닙니다. 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욕입니다. 한국 기술은 별것 아니다. 가격만 싸다. 일본이 키워줬다. 이건 사실 관계가 틀린 허위 발언입니다. 이시하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SK하이닉스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박하겠습니다. 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삼성전자 3나노 파운드리 수율 94%, 일본 라피더스 추정 수율 19%, 5배 차이입니다. SK하이닉스, HBM3위, 세계 시장 점유율 95%,
엔비디아, AMD, 인텔 전량 공급. 일본 기업 중 HBM 양산 가능한 곳 없음. 한화 사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차세대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특허 한국이 42%, 일본이 28%. 기술 격차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시아라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LG 부사장이 말했습니다. 차관님, 우리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진실의 인정입니다.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것, 일본이 더 이상 우위에 있지 않다는 것,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십시오. 그게 전부입니까? 이시아라가 물었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가 문서를 꺼냈습니다. 첫째, 공식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발언을 인정하고 한국 기업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둘째, 검증 협약. 향후 일본 정부가 한국 반도체에 대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면 양국 공동검증위원회에서 확인합니다. 거짓으로 판명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셋째, 재발 방지. 일본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시아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공식 사과라는 건 기자회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처럼 총리가 대신하는 게 아니라 발언 당사자인 차관님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그건 제 정치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이시아라가 중얼거렸습니다. SK 대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건 차관님 문제입니다.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자존심과 한 나라의 경제가 저울질되는 순간이었죠. 이시아라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본국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얼마나 필요하십니까? 24시간. 삼성 부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12시간입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답을 주십시오. 그때까지 답이 없으면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이시아라 일행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국 측과 남아 있었죠. 분위기가 어떻게 보이던가요? 삼성 부회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절박해 보였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공개 사과는 쉽지 않을 겁니다. SK 대표가 말했습니다. 그럼 일본이 더 무너지는 걸 지켜봐야죠. 우리는 조건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오후 3시, 저는 데이비드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실시간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죠. 도쿄 증시 또 폭락. 니케이 마이너스 6.8%. 이틀 연속 6% 이상 하락. 누적 하락률 14%. 시가총액 증발 240조 원. 엔화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달러당 160엔. 하루 만에 또 4엔 하락. 일본은행의 개입도 무력했죠. 일본 경제가 붕괴하고 있어. 데이비드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틀 만에 이 정도면. 저는 다른 창을 열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흔들리고 있어요. 병원 MRI 가동 중단 128곳. 통신 기지국 유지보수 불가 지역 확대. 철도 신호 시스템 부품 부족.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 생활이 마비되는 겁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뉴욕 본사 마크였습니다. 제임스, 월스트리트 평가 나왔어. 뭐라고요? JP모건이 리포트 냈어. 한국 반도체는 21세기의 석유다.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산이다. 일본은 72시간 내에 항복할 것으로 예상. 골드만삭스도 비슷한 보고서 냈고 항복이라는 표현까지 쓰던가요? 그래. 그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어. 저녁 7시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와 일본 뉴스를 켰습니다. 긴급 토론회가 열리고 있었죠. 전 경제산업성 장관이 패널로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가 인정했습니다. 삼성과 SK의 기술력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HBM 같은 첨단 제품은 세계에서 한국밖에 못 만듭니다. 이건 인정해야 할 현실입니다. 다른 패널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굴욕적인 사과를 해야 합니까? 국가의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전 장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존심으로 밥 먹고 삽니까? 지금 6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위기입니다. 하루에 8조 원씩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틀이면 16조, 사흘이면 24조입니다. 자존심이 그렇게 비쌉니까? 오후 9시 데이비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측에서 연락 왔어. 조건 수용하겠대. 정말요? 내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 열겠대. 이시하라 차관이 직접 나와서 사과한대. 드디어 항복하는군요. 항복이 아니야. 데이비드가 정정했습니다. 현실 인정이지. 한국 없이는 못 산다는 현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36시간. 아니, 정확히는 44시간이 걸렸습니다. 세계 3위 경제대국이 무릎을 꿇는 데 걸린 시간. 그리고 그 시간은 전 세계에 하나의 진실을 각인시켰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대체 불가능하다는 것을요. 오후 10시 공식 확인이 왔습니다. 삼성전자 대변인실에서 보낸 보도자료였죠. 일본 경제산업성 이시하라 류스케 차관. 내일 오전 10시 서울 삼성전자 본사에서 공식 사과 기자회견 개최 예정. 한국 반도체 기업 4사 회견 후 공급 재개 여부 결정. 저는 이 문서를 뉴욕 본사에 전달했습니다. 제목을 이렇게 붙였죠. 일본 항복 확정, 36시간 만에 굴복. 마크에게서 즉시 답장이 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속도네. 일본이 이렇게 빨리 무릎 꿇을 줄은 몰랐어. 내일 회견 꼭 참석해. 역사적 순간이 될 거야. 당연히 갈 겁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15년 이 업계에 있었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 볼 겁니다. 강대국이 기술력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내일 무슨 말들이 오갈지, 이시하라의 표정은 어떨지, 한국 기업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수십 번 돌렸습니다. 새벽 4시쯤 겨우 잠이 들었죠. 그리고 7시에 알람이 울렸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으니까요. 오전 8시 30분 삼성전자 본사 1층 로비는 이미 인파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언론사 기자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해외 언론도 몰려들었죠. CNN, BBC, 블룸버그,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 타임스. 세계 주요 언론이 총출동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더 많았습니다. NHK, 아사히 신문, 요미우리 신문, 이온게이자이 신문, 후지TV. 생중계 차량만 12대가 넘었죠. 데이비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임스, 이쪽으로 와. VIP 좌석 준비했어. 브리핑룸 맨 앞줄이었습니다. 양쪽에는 각 기업 임원들이 앉을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죠. 단상 위에는 연단이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뒤로 한국과 일본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조명이 연단을 비추고 있었고 마이크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9시 50분 한국 기업 대표들이 입장했습니다. 삼성 부회장, SK하이닉스 대표, 한화 사장, LG 부사장 4명이 단상 옆 VIP석에 앉았습니다. 표정들이 단단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죠. 9시 55분 뒷문이 열렸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수행원 없이 혼자였습니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검은 넥타이. 공식적인 복장이었죠. 하지만 그의 얼굴은 이틀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헬쑥했습니다. 뺨이 꺼졌고 눈동자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48시간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한 게 분명했죠. 그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갔습니다. 카메라 수백 대가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포착했습니다. 연단 앞에 섰습니다. 양손으로 연단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10시 정각 사회자가 선언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경제산업성 이시하라 유스케 차관의 공식 성명을 듣겠습니다.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시하라가 준비해온 원고를 펼쳤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한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오늘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카메라 셔터음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이틀 전, 저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습니다. 그가 원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기술은 별것 아니다. 가격만 싸다. 일본이 키워줬다. 이 발언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브리핑룸 곳곳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삼성전자의 3나노 공정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시하라가 계속했습니다. 수율 94%는 업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SK하이닉스의 HBM 기술은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입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이 모두 한국 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화와 LG의 차세대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닙니다. 선도자입니다. 저는 그 장면을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일본 고위 관료가 전 세계 앞에서 한국의 기술적 우위를 인정하는 순간, 이건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패권의 이동을 선언하는 순간이었죠. 저는 제 무지와 오만으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이시하라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그 결과 양국 기업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고 일본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화솔루션, LG전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 완전한 90도였습니다. 일본 최고위급 관료가 한국 앞에서 허리를 굽힌 겁니다. 브리핑룸 전체가 순간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 셔터운만이 공간을 채웠죠. 10초가 흘렀습니다. 이시하라는 여전히 허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그의 이마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습니다. 15초, 20초. 그제야 그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이 새빨갛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마지막 문장을 읽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들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연단에서 물러났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죠. 차관님,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겁니까? 사임하실 겁니까? 일본으로 돌아가면 어떤 처벌을 받으실 겁니까? 하지만 이시하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퇴장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일본 정치인으로서의 그의 생명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삼성 부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방금 이시하라 차관의 사과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입니다. 따라서 품질 재검증 절차를 종료하고 일본향 반도체 공급을 즉시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회장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다만 명확히 해두겠습니다. 이번 일은 우리에게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아니, 많은 분야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배들이 40년간 밤을 새우며 일구어낸 성과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고 더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SK하이닉스 대표가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오늘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게 역사적인 날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기술력을 인정한 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하청업체가 아닙니다. 기술 선도자입니다. 그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HBM, 3나노 파운드리, 차세대 디램. 우리는 계속 앞서 나갈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데이비드를 만났습니다. 어땠어? 그가 물었습니다. 역사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년 이 일하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 봤어요. 기술이 국가를 굴복시키는 장면을요. 데이비드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알았을 거야. 한국 없이는 못 산다는 걸. 오후 1시,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일 반도체 전쟁 최종 분석, 48시간의 교훈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핵심 내용을 정리했죠. 일본 경제 총 피해, 직접 손실 38조 원, 주가 손실 240조 원,
합계 278조 원. 중단 공장 총 60개, 영향받은 근로자 52만 명. 국제 신인도 하락, 일본 제조업 신화 붕괴. 반면 한국 측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 이틀간 18% 상승, SK하이닉스 22% 상승, 한화 15% 상승, LG전자 12% 상승. 시총 증가 총 84조 원. 더 중요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글로벌 위상 상승. 월스트리트의 평가. 한국 반도체는 21세기 석유.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산. 중국, 유럽, 미국 기업들의 한국 러브콜 폭증. 오후 3시 뉴욕에서 화상회의 요청이 왔습니다. 골드만삭스 본사 CEO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주요 인사 15명이 화면에 떠 있었죠. 제임스, 훌륭한 분석이었어. CEO가 말했습니다. 자네 예측이 정확히 맞았어. 48시간. 일본 굴복, 한국 승리. 모두 적중이야.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준 겁니다. JP 모건 반도체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도 긴급 리포트 냈어요. 제목이 한국 반도체 새로운 패권이에요. 향후 5년간 한국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은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모건 스탠리 아시아 대표가 동의했습니다. 중국도 인정했어요. 반도체는 한국이라고. SMIC 회장이 직접 삼성의 기술 협력 요청했대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오후 하늘이 맑았습니다. 48시간. 고작 이틀 만에 세계 반도체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일본의 오만이 무너졌고 한국의 실력이 증명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목격했습니다. 기술력이 곧 국력이라는 진실을요. 저녁 7시 데이비드와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죠. 축하해요, 제임스. 그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자네 분석 덕분에 우리 회사가 큰 수익 냈어. 일본 매도, 한국 매수. 완벽한 전략이었어. 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 공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력이었죠.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30년이야. 우리 선배들이 일본에서 무시당하고 기술 배우려고 밤을 새우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그렇게 30년을 달려서 여기까지 왔어. 그의 눈에 감정이 어렸습니다. 오늘 이시하라가 90도로 고개 숙였을 때 말이야. 우리 선배들의 한이 풀린 것 같았어.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제임스, 자네도 봤잖아.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삼성, SK, 한화, LG. 이 회사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어.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인공지능. 모든 곳에 한국 반도체가 들어가. 우리 없으면 세상이 멈춰. 맞습니다. 저는 동의했습니다. 이번에 증명됐죠.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업데이트를 확인했습니다. 도쿄 증시 반등. 니케이 플러스 5.2%. 공급 재개 소식에 투자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엔화도 회복. 달러당 154엔. 일본 공장들도 하나둘 재가동 시작.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48시간 만에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습니다. 278조 원의 손실. 무너진 제조업 신화.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앞에서 무릎 꿇은 굴욕. 일본은 이 48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도 기억할 것입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냉혹한 진실을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내일이면 일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월스트리트에 전할 것입니다. 48시간 만에 세계 3위 경제대국을 무릎 꿇린 한국의 기술력. 이건 케이스 스터디가 될 것입니다. 경영대학원에서, 정책연구소에서, 그리고 전 세계 기업들의 전략회의실에서 연구될 것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저는 다시 도쿄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일본 정부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골드만삭스 본사 지시로 일본 기업들의 회복 상황을 점검하러 온 거였죠. 하지만 도쿄의 분위기는
일주일 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이 달랐고, 언론의 논조가 달랐고, 기업인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첫 방문지는 소니 본사였습니다. 시나가와의 높은 빌딩. 로비에서 IR팀 이사를 만났죠. 7년 전 제가 소니를 분석할 때 알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윌리엄스 씨, 오랜만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나귀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구마모토 공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정상화됐습니다. 그가 답했습니다. 삼성에서 긴급 물량이 왔어요. 이틀 전부터 라인이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의실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죠. 피해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생산 중단 48시간, 직접 손실 4,300억 원, 재고 부족으로 인한 납품 지연, 고객 신뢰도 하락, 주가 하락으로 인한 시총 감소 8조 원. 숫자들이 참혹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른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한국 반도체 기업과의 장기 계약 체결, 최소 3개월분 안전 재고 확보, 공급망 다변화 노력, 하지만 한국 의존도는 유지. 그 마지막 줄을 읽으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선택지가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이사님,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니는 한국 의존도를 줄일 계획이 없으신가요? 그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줄이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어요. 대안이 없으니까요. 다음은 도요타였습니다. 나고야 본사로 날아갔습니다. 구매 담당 상무를 만났죠. 회의실 창밖으로 거대한 공장 단지가 보였습니다. 48시간 동안 저 모든 라인이 멈췄습니다. 상무가 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ECU가 없어서요. 단 하나의 부품 때문에 하루 3,000대 생산이 중단됐어요. 손실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직접 손실만 8천억 원입니다. 그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신뢰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도요타가 제때 납품을 못한다고. 일부 고객은 현대나 기아로 갈아탈지 고민 중이래요. 한국 회사들은 공급망이 안정적이니까. 저는 메모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이틀간의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장기적인 신뢰 손상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국 기업들과 5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상무가 답했습니다. 프리미엄을 더 주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받기로 했어요. 저녁에 경제산업성을 방문했습니다. 일주일 전 이시하라 차관이 있던 그 건물. 하지만 이제 그는 없었습니다. 사임했다는 뉴스를 봤죠. 부임 차관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신중한 인상. 그는 저를 맞이하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씨, 일주일 전 당신 경고가 맞았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어요. 그의 사무실은 검소했습니다. 화려함은 없었죠. 책상 위에는 두꺼운 정책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관계 복원이요. 그가 보고서 하나를 펼쳤습니다. 한일 반도체 협력 강화 방안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죠. 일본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의 공동 연구 개발, 인력 교류 프로그램, 장기 공급 계약 지원. 정부 차원에서 밀고 있어요. 왜 갑자기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그가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았어요. 한국 없이는 일본 제조업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그럼 자주적 공급망은요? 이시하라 차관이 주장하던. 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허상이었어요. 라피더스가 양산 체제 갖추려면 최소 5년은 걸려요. 그 사이에 삼성과 SK는 더 앞서 나갈 거고요. 격차는 벌어질 뿐입니다. 사흘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 달 만에 재방문이었죠. 이번엔 특별한 행사 때문이었습니다. 코엑스에서 열리는 한일 반도체 협력 포럼. 양국 기업과 정부 관계자 500명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죠. 월스트리트 시각에서 본 한일 반도체 관계라는 주제였습니다. 오전 10시, 그랜드 볼룸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 기업 임원들이 한쪽에, 일본 기업 임원들이 다른 쪽에 앉아 있었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적대적이었던 그들이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골드만삭스의 제임스 윌리엄스입니다. 한 달 전 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갔었죠. 그리고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결정이 내려지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청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반도체 전면 금지. 그 선언이 나온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일본이 48시간 안에 무너질 거라는 걸. 왜 그렇게 확신했을까요? 숫자 때문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한국 반도체 의존도 자동차 82%, 전자 91%, 통신 76%. 이건 단순한 무역 관계가 아닙니다. 생명선입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일본 산업이 단 하루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48시간 후 그 예측은 현실이 됐습니다. 60개 공장 중단, 52만 명 일자리 위협, 278조 원 손실. 하지만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이번 사태가 가르쳐준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술력이 곧 국력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난 30년간 반도체의 모든 걸 걸었습니다. 삼성, SK, 한화, LG. 이 기업들이 밤을 새우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3나노 파운드리 세계 1위, HBM 세계 독점, 디램랜드 세계 시장 70% 장악.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국 기업인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일본도 배워야 합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의 50%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10%도 안 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혁신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메모리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시스템 반도체에서 파운드리로, 파운드리에서 첨단 패키징으로 계속 진화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세계가 한국 없이는 못 삽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였습니다. 제목은 미래였습니다. 향후 10년 반도체 산업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자 컴퓨팅, 모든 것이 반도체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미 그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HBM4 2나노, 차세대 패키징. 세계는 계속 한국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연설이 끝났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와 VIP석으로 향했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악수를 청했죠. 훌륭한 연설이었습니다. 윌리엄스 씨,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한국의 실력을 세계가 알아야 합니다. SK하이닉스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월스트리트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셔서요. 오찬 시간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기업인들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한 달 전엔 상상도 못할 장면이었죠. 도요타 상무가 삼성 임원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한국 기술력을 과소평가했던 걸 반성합니다. 삼성 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배웠습니다. 우리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토니 이사가 SK하이닉스 임원에게 물었습니다. HBM4는 언제쯤 나옵니까? 내년 상반기 샘플 출하 예정입니다. SK 임원이 답했습니다. 양사는 2026년 하반기요. 엔비디아랑 먼저 협의 중이고요. 우리도 관심 있습니다. 토니 이사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연락 주시면 구매팀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갈등 관계였던 이들이 이제 파트너가 되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관계를 바꿔놓은 겁니다. 데이비드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신기하지? 한 달 만에 이렇게 달라지다니. 위기가 기회가 됐네요. 제가 답했습니다. 일본은 현실을 배웠고 한국은 자신감을 얻었고요. 오후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1조 원 규모의 차세대 반도체 연구기금 조성, 한국 기업의 일본 연구소 설립 지원, 일본 기업의 한국 공장 투자 지원, 인력 교류,
프로그램으로 연간 300명 엔지니어 교환.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불가능했던 협력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저녁에는 환영 만찬이 열렸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이었죠.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삼성 부회장이 건배 제의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한일 양국이 과거의 갈등을 넘어 미래로 나아가는 출발점입니다. 우리는 경쟁자이면서 동시에 파트너입니다. 함께 세계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 갑시다. 잔이 부딪혔습니다. 한국 임원들과 일본 임원들이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통역을 통해서, 때로는 서툰 영어로. 하지만 소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48시간의 위기가 이런 변화를 가져왔다고. 때로는 위기가 필요한 법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변화를 강제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내니까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한일 반도체 관계의 미래, 갈등에서 협력으로였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적었죠. 48시간의 위기는 양국에게 값진 교훈을 남겼다. 일본은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했고, 한국은 자국 산업의 전략적 가치를 확인했다. 앞으로 양국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것이다. 상호 의존이 깊어질수록 갈등보다는 협력이 합리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보고서를 뉴욕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한 달간의 여정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도쿄에서 시작해 서울을 오가며 역사적 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오만한 선언, 48시간의 붕괴, 90도 사과, 그리고 새로운 협력. 이 모든 게 한 달 안에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따로 있었습니다. 기술이 국력이라는 것. 한국이 30년간 반도체에 투자한 것이 지금 국가의 힘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 힘으로 세계 3위 경제대국을 48시간 만에 무릎 꿇렸다는 것.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패권의 이동이었습니다. 기술 패권이 한국으로 넘어온 순간이었죠.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뉴욕 맨해튼 골드만삭스 본사에 있었습니다. 42층 대회의실. 창밖으로 허드슨강이 보였죠. 오늘은 글로벌 반도체 산업 전망 세미나였습니다. 전 세계 주요 투자자 3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메인 발표자였습니다. 주제는 한국 반도체의 부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었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한 장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이시하라 차관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는 장면. 청중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기억하십니까? 3개월 전 서울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이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인 역사적 순간이었죠. 이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세계 반도체 패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반도체 기업 시가총액 변화. 3개월 전 대비 삼성전자 플러스 32%, SK하이닉스 플러스 48%, 한화 플러스 28%, 총 시총 증가 147조 원. 반면 일본은 도요타 마이너스 8%, 소니 마이너스 12%, 파나소닉 마이너스 15%, 시총 감소 89조 원. 시장이 선택했습니다. 한국의 승리를요. JP모건 아시아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윌리엄스 씨, 질문 있습니다. 일본이 정말 회복 불가능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복 불가능은 아닙니다. 하지만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봐주십시오. 기술 격차 분석 자료가 나타났죠. 삼성전자, 이나노 공정 올해 하반기 양산 돌입. SK하이닉스, HBM사 내년 상반기 출시. 일본 라피더스는요. 이나노 양산 목표가 2027년입니다. 3년 격차입니다. 모건 스탠리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본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 지원도 늘었고요. 맞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라피더스에 3조 엔을 추가 투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반도체는 선두주자가 계속 앞서 나가는 산업입니다. 삼성과 SK가 이나노를 양산할 때 라피더스는 아직 개발 중입니다.
따라잡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휴식 시간에 여러 투자자들이 다가왔습니다. 한국 반도체에 더 투자해야 할까요? 한 헤지펀드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예스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향후 5년간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할 겁니다. 그 핵심이 HBM입니다. SK 하이닉스가 95%를 장악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AMD, 인텔이 모두 줄 서서 기다립니다. 이건 독점입니다. 가격 결정권이 한국에 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간 수집한 데이터를 공개했죠. 한국 반도체 수출 증가율, 대중국 플러스 38%, 대미국 플러스 42%, 대유럽 플러스 31%. 전 세계가 한국 반도체를 더 사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48시간 사태가 그걸 증명했죠. 또 다른 슬라이드였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러브콜. 엔비디아 CEO 젠슨 황, 한국 방문 횟수 연간 4회로 증가. 팀 쿡 애플 CEO, SK 하이닉스 공장 방문. 리사수 AMD CEO, 삼성 파운드리 협력 강화. 세계 최고 경영자들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구하러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는 CEO 집무실로 호출됐습니다. 최고층이었죠. 맨해튼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임스, 훌륭했어. CEO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자네 분석 덕분에 우리 회사가 지난 분기 반도체 섹터에서 엄청난 수익을 냈어. 한국 매수 포지션이 적중했거든.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공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의 실력이었죠. CEO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네 생각엔 한국이 얼마나 더 갈 것 같아? 10년은 갑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20년. 메모리는 이미 장악했고, 파운드리에서 TSMC를 추격 중이고, HBM은 독점이고, 차세대 패키징 기술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 기업들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투자하고 계속 혁신합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특별한 초대 때문이었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 단지. 정문에서 데이비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잘 왔어. 오늘 특별한 걸 보여줄 거야. 뭔데요? 이나노 라인.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외부에 공개 안 한 거야. 자네한테 특별히 보여주는 거지.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었죠. 문이 열리자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천장까지 10m는 되어 보였습니다. 수백 대의 장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EUV 노광 장비, 증착 장비, 시각 장비, 수천억 원짜리 기계들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나노 칩이 만들어져. 데이비드가 설명했습니다.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5만 분의 1 크기야. 하나의 칩에 트랜지스터 200억 개가 들어가. 경이로웠습니다. 이게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가장 정교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죠. 수율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93%. 데이비드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TSMC보다 2%포인트 높아. 다음 건물로 이동했습니다. HBM 생산 라인이었죠. SK 하이닉스와 합작으로 운영하는 라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메모리 칩 12개를 수직으로 쌓는 공정이었죠. 0.01mm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정밀 작업. 로봇팔이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칩들을 완벽하게 정렬시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AI의 심장이야. 데이비드가 말했습니다.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다 여기서 만든 칩으로 돌아가. 엔비디아 H200 한 장에 HBM 6개가 들어가는데 전부 우리 거야. 그래서 엔비디아가 6개월 전에 주문해야 돼. 그 정도입니까? 그 정도야.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HBM 없으면 AI 못 만들어.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저녁에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데이비드와 함께 창가 자리에 앉았죠.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제임스, 3개월 전 생각나?
그가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이시아라가 여기 와서 고개 숙였을 때 기억합니다. 저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그래. 데이비드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우리 선배들의 한이 풀린 것 같았어. 선배들이요. 1980년대에 일본 가서 기술 배운 사람들 말이야. 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회장님도 그중 한 명이셨어. 26살에 도쿄 파견 나가서 3년간 일했대. 매일 무시당했대. 조선인이라고. 기술 하나 제대로 안 가르쳐줬대. 그래서 밤마다 공장에 몰래 들어가서 기계를 뜯어봤대. 매뉴얼을 몰래 복사하고 버려진 칩을 주워서 분석하고.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버텼대. 무시당하고 깔보이면서도. 왜 버텼을까? 데이비드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젠가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한 때문이었대. 그 한이 오늘의 삼성을 만들었어. SK도, 한화도, LG도 마찬가지야. 모두 그 시절을 겪었어. 그래서 3개월 전 이시아라가 고개 숙였을 때 우리 모두 울컥했던 거야. 한 달 후 저는 스위스 다보스에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었죠. 매년 전 세계 정치 경제 리더들이 모이는 자리. 저는 반도체 산업 패널 토론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무대에는 5명이 앉아 있었죠. 저, 삼성전자 부회장, TSMC 회장, 인텔 CEO, 그리고 이후 산업 담당 집행위원. 사회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부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삼성 부회장이 먼저 답했습니다. 부상이 아닙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온 겁니다. 청중들이 웅성거렸죠. 1980년대에 일본이 우리를 추월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달렸고 이제 다시 앞서게 됐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TSMC 회장이 동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메모리와 HBM 분야에서는 독보적입니다. 우리 TSMC도 HBM은 못 만듭니다. SK 하이닉스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텔 CEO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AI 칩에 한국산 HBM이 필수적이니까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월스트리트 시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저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집중 분석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한국은 향후 10년간 글로벌 반도체 산업을 주도할 것입니다. 이유는 3가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첫째, 기술 우위. 2나노 파운드리, HBM사 차세대 패키징. 모든 첨단 기술에서 한국이 선두입니다. 둘째, 투자 규모. 삼성과 SK가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 투자합니다. 이건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규모입니다. 셋째, 실행력. 한국 기업들은 계획을 발표만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냅니다.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성능으로 양산합니다. 세션이 끝나고 여러 국가 대표들이 다가왔습니다. 독일 경제부 장관이 물었습니다. 우리도 반도체 투자를 늘리려고 합니다.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어렵습니다. 반도체는 돈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력, 노하우,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한국은 40년간 쌓아온 게 있습니다. 그걸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은 걸릴 겁니다. 프랑스 재무장관도 다가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과 협력하십시오. 저는 조언했습니다. 독자 개발보다 한국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는 게 현실적입니다. 삼성이나 SK의 유럽 공장 유치를 추진하십시오. 기술 이전을 받고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저녁 만찬 자리였습니다. 각국 정상과 기업인들이 모였죠. 삼성 부회장 옆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오늘 발표 고마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씨 덕분에 세계가 우리를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사실을 말하는 게 애널리스트의 역할이니까요. 부회장이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3개월 전 그날 기억하시죠? 이시아라가 고개 숙였을 때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저도요.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40년이에요. 윌리엄스 씨.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데 40년이 걸렸어요. 1983년 삼성이 반도체 사업 시작했을 때 누가 믿었겠어요? 한국이 세계 1위가 될 거라고.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가 계속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조롱했어요. 쌀이나 잘 만들던 나라가 반도체라니. 미국 전문가들도 비웃었어요.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는데 무슨 반도체냐고. 하지만 우리는 해냈어요. 밤을 새우고 주말을 반납하고 가족을 희생하면서 수천 명의 엔지니어들이 목숨 걸고 달렸어요. 저는 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 그날이 더 의미 있었어요. 부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이 고개 숙인 게 아니에요. 우리 선배들의 40년 노력이 인정받은 거예요. 밤새워 일하다 쓰러진 엔지니어들, 가족 못 보고 공장 지킨 기술자들, 실패를 두려워 않고 도전한 연구원들. 그분들의 땀이 인정받은 거예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2025년 9월,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국 반도체, 48시간에서 6개월까지였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며 모든 걸 정리했죠. 48시간 사태 이후 변화. 한국 반도체 기업 시총 총 198조 원 증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 디램 73%로 상승. HBM 97%로 증가. 신규 투자 유치 67조 원. 일본, 유럽, 미국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일본의 변화도 정리했습니다. 이시하라 전 차관 사임 후 대학 교수로 전직. 일본 정부 한국 협력 정책으로 전환. 라피더스 삼성과 기술 제휴 협상 중. 도요타, 소니 등 한국 기업과 장기 계약 체결. 관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적대에서 협력으로, 갈등에서 상생으로. 보고서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결론을 적었습니다. 48시간은 세계의 하나의 진실을 각인시켰다. 한국 반도체는 21세기의 석유다.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산이다. 향후 인공지능, 자율주행, 양자 컴퓨팅 시대의 한국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이다. 세계는 한국 없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 이것이 48시간이 증명한 냉혹한 현실이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기술이 곧 국력이다. 한국은 40년간 기술에 투자했고 이제 그 결실을 맺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힘이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맨해튼의 마천루들이 저녁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도쿄에 있었습니다. 오만한 선언을 목격했죠. 그리고 48시간 만에 그 오만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서울에서 90도 사과를 받고 다보스에서 세계의 인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저는 하나를 배웠습니다. 진짜 힘은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천재의 실력에서 나온다는 것. 일본은 과거에 머물렀고 한국은 미래를 향해 달렸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데이비드였습니다. 제임스, 좋은 소식이야. 뭔데요? 삼성이 방금 발표해서 1.4나노 공정 개발 성공했대. 세계 최초야.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는군요. 절대 안 멈춰. 데이비드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앞으로 갈 거야. 세계가 따라오든 말든. 전화를 끊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8시간. 그 짧은 시간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 반도체. 세계는 이제 압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얼마나 큰 힘을 가졌는지. 기술로 세계를 움직이고 혁신으로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48시간이 증명한 진실. 그것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